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음반 매장을 가보면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나오는 음반들은 CD의 포장이 거의 선물 세트 수준으로 화려합니다. 가장 최근의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요. 중독이 수록된 엑소K의 이번 두 번째 미니 앨범은 미니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시계나 고가의 화장품 포장에 쓰이는 고급 재질의 상자를 쓰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안에 화보집 수준의 두꺼운 부클릿, 심지어는 음악 감상 무료 체험권까지 끼워 넣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CD가 팔리지 않는데도 오히려 이렇게 CD의 포장을 화려하게 만들려는 이유는요. CD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MP3를 듣는 사람과의 확실한 차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려한 표장은 CD의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차피 CD를 구매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그런 작은 차이보다도 확실한 차별화를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현상은 아이돌 음반의 경우에 더욱 뚜렷합니다. 감각적인 걸 좋아하는 10대들의 마음을 읽어서이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오빠의 음악을 굳이 음원이 아닌 음반으로 소장하려는 마음을 읽어서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포장이 화려하면 CD장에 들어가질 않는다고 싫어하시던데 요즘 10대들에겐 그런 건 별다른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악은 엑소의 중독 듣겠습니다. 모든 걸 걸고 널 들이킬 now 이젠 돌이킬 수도 없다 이건 분명 위험한 중독 So bad no one can stop her 헐라 오직 그것만 바라 그녀의 사랑 하나뿐인걸 치명적인 fantasy 황홀함을 안 내취해 갈망하고 있어 Someone call the doctor 날 붙잡고 말해줘 사랑은 영중 overdose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는 힘들어져 점점 깊숙이 빠져간다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노래는 그 손길로 엄마 보내는 너를 갈구해 좀 더 가빠진 숨으로 질식된 후회 점률 그리곤 한숨 헐러 독한 날 같아 내겐 헤어나올 수 없는 데스니 비는 뜨거워지지 yeah. 마침내 모두 지배해 너만 그리고 그린 나 Someone call the doctor 날 붙잡고 말해줘 사랑은 병중독 overdose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는 힘들어져 점점 깊숙이 빠져간다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모두 다 내게 물어와 내가 변한 것 같아 심장이 네가 바뀌어버린 듯 세상이 온통 너인데 멈출 수 없어 이미 가득한 널 지금 이 순간 You in my heart 난 너를 맛보고 너를 마신다 온몸이 떨려와 계속 들이켜도 아직 모자라 끝까지 전율시킨 갈증 이 순간을 잡아 질주를 멈추지만 너무 좋아 Can't stop 지금 이대로 가진 않아 주체할 수 없는 이 클릭에 너가 내려가나 이 느낌 없이는 죽음과는 마찬가지야 내가 사는 이유 난 너란 달콤함의 중독 Someone call the doctor Someone call the doctor 난 그녀가 필요해 하루도 난 버틸 수 없어 버티지 못해 벗어나고 싶지 않은 천국 같은 너 긴긴 이런 이건 overdose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33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김인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내 가입자만 3,700만 명이고요. 전 세계에서 사용자는 1억 명이 넘습니다. 뭘까요? 경제상식 퀴즈는 아니고요. 국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단순 메신저를 넘어서 다양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결제나 송금 같은 금융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카톡이 은행이 되는 건가요? 이게 스마트 금융 시대를 맞아서 당연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융 보안 사고가 많은데 시기상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SNS들도 다 금융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이렇게 IT 업체들이 은행업, 금융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LG경제연구원의 김건우 선임연구원을 연결을 했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카카오톡 하시죠? 네네,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는데, 근데 카카오톡으로 서로 이제 뭐 얘기하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되는데, 어떻게 금융 서비스를 한다고 하네요? 네네, 최근에 크게 두 가지 금융 관련 서비스를 이제 카카오톡에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네. 먼저 이제 송금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뱅크 월렛 카카오가 있고, 지급 결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간편 결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뭐 뱅크 월렛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협력해서 간단한 이제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일일 최대 50만 원 충전할 수 있고 10만 원 송금이 가능한 그런 이제 네.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편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뭐 공인인증서나 각종 플러그인 없이도 뭐 신용카드 기반의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네.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되는 것 중에서 일단 은행 기능을 일부 하는 거잖아요. 네네. 돈을 충전했다가 뭐 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도 네. 있고 또 일부는 또 신용카드 기능도 하는 거고 이렇게 네. 되면은 카톡이 금융사가 되는 건가요?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사실상 뭐 은행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요. 네. 근데 현행 법상으로는 이제 이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고유의 업무인 뭐 자금 이체라든지 신용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되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이제 지급 결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뭐 은행이라든지 신용카드 업체라든지 이런 회사들과 이제 제휴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금융 서비스업 일부를 하는 것이지 카톡이 금융업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거군요.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정도 하는 거는 그냥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격적인 금융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일부 지급 서비스를 이제 대행한다고 보시면 네. 되기 때문에 그게 자체가 금융업을 모든 걸 뭐 청산 기능이라든지 뭐 결제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는 거를 다 이제 비금융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것 같은 이제 보안 관련한 그런 이슈들이 이제 해결될 경우에는 허가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결제를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네네. 카톡의 이 결제나 송금 기능, 이거는 기존의 모바일 결제와 그냥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은 뭐 크게는 이제 비슷한 점도 있지만 네. 다른 점도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기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카드 회사라든지 PG 회사로 불리는 이제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체 네. 이런 업체를 통해서 이제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기존에 이제 기반이 되는 이제 청산 결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이 담당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모바일 신용카드 서비스와는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기존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카드 회사라든지 PG 업체가 이제 고객과 만나는 그런 이제 지급 결제 서비스에서 만나는 접점의 역할을 했는데 반해서
지금의 이제 언급되는 이제 카카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업체라는 게 SNS 서비스 자체가 네. 고객과 이제 만나는 접점이 된다는 점에서 이제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객들끼리 메신저를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송금을 하기도 쉽고요. 뭐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은행들도 지금 뭐 모바일 결제나 송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네. 서로 좀 시장에서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아무래도 그 기존에 형성된 지급결제 그 시장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이러한 신규 업체가 이제 그 핵심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경쟁 업체로 되는 네. 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런 이제 고객 접점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제 비금융 업체에서 더 이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기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그 이제 경쟁을 좀 느끼는 그런 이제 대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그 카톡의 소액 결제랑 송금 서비스 여기에 혹시 이런 경쟁심 때문에라도 참여 안 한 곳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부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 뱅크 원래 서비스에서 뭐 이탈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하나은행이 대표적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제 고객과 이제 제공을 하려고 고객께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카톡뿐만이 아니라 지금 네이버의 밴드도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고요. 그 네네. 외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결제나 송금 서비스 정도를 하는 것들은 좀 많이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있죠. 네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밴드 기반의 이제 소액 송금 서비스를 이제 도입할 거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 아직 뭐 구체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언론에서 이제 다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알리바바라든지 뭐 텐센트 같은 이제 전통적인 이제 IT 업체에서 금융 업체로서의 허가증을 당국으로서 얻어서 뭐 네.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무래도 보안이에요. 네네. 카톡으로 뭐 계좌번호 막 보내기도 사실은 좀 꺼려지는데 이거는 그냥 직접 송금까지 하고 결제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내 개인정보 막 줄줄 새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돼요. 네, 아무래도 그 서비스 자체가 편리해지다 보니까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보안 문제도 주요 이슈가 주요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해킹이 될 경우에는 네. 이제 기존에는 그 보관된 정보 정도만 이제 잃었을 뿐인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송금까지 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많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보안에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용자들도 이용 행태나 습관에 있어서 그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 사고에 노출 안 되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사 나오는 거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보면은, 보통 이런 게 나오면은 뭐 당국이 우려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서비스 자체는 이제 전자상거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지급결제 서비스의 혁신은 굉장히 반길만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편리해지는 만큼 이제 보안도 더 단단해져야 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단순히 편리해지는 그 편의성만 강조가 되다 보면 네. 여러 가지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당국에서도 좀 중점을 두고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당국이라고 하면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인가요? 아니면은 정보통신 쪽인가요? 지금 그 보안의 기본적인 그것은 이제 금융 서비스에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제 금융위원회나 이제 금융감독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 뭐 우려를 하고 있다거나 뭘 준비하고 있다거나 이런 얘기는 특별히 없었죠. 언급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최근에 그 카카오 서비스가 발표된 이후로 당국에서 이 서비스를 이제 허가한 과정에서 이제 보안에 얼마나 이제 안정성이 있는지 그러한 이제 점검을 하는 프로세스들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 과정이 거치고 나서 9월 초에
서비스가 본격 출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은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은 빨리 써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좀 늦게 참여해 보시는 편이세요? 저는 뭐 일단은 편히 이제 제가 보는 이제 그런 이제 업무 관련해서 네. 그렇고 이런 서비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편의성이 담보되면서 제가 조심해서 이제 보면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아직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은 안 됐지만 뭐 알리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사용을 해보시지는 않으셨죠, 아직? 예, 기존의 뭐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냥 결제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제 사용은 되는 정도만 이제 확인한 수준이고 그 외에는 뭐 최근에 뭐 대두되는 뭐 비트코인 네. 같은 그런 가상화폐 정도는 좀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 비트코인 써보셨군요. 네네. 예, 그걸로 결제하거나 이런 것들이요. 네네. 네. 근데 이게 발전이 되면은 물론 생활에 굉장히 편리해지고 뭐 좀 더 뭐 심화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모바일의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네. 진짜로 걱정되는 것은 금융사고예요. 그래서 지금 문자로 문의 주신 분이 있어요. 2506님인데 그럼 아이디랑 비밀번호 유출되면은 카드 정보까지 다 유출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은 지금 카톡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죠? 이게 당연히 그런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도 이런 게 간단하게 뭐 해킹이 된다든지 그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게 노출된 것을 이제 방지를 하고 서비스를 내놓게 될 겁니다. 이게 네. 단순히 그 비밀번호만 노출된다고 해서 그런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걸 이제 알면서도 서비스를 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기존에 보면 이제 아마존의 간편 결제 서비스가 원클릭 서비스라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랑 기본적으로 골격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그런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인 해킹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네. 그런 사고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안도 생각을 해서 분명히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송금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루 최대 뭐 10만 원까지만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제약을 걸어둔 네.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고가 났을 때는 어디 책임이 될까요? 현재는 아마 결국은 네. 재판을 통해서 이제 네.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될 문제이긴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서비스 업체의 투자가 허술했거나 네. 보안 투자가 허술했거나 뭐 그런 정책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 이제 서비스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단순히 개인들이 부주의로 인해서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면 개인들이 이제 책임을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네. 개인들이 지갑을 분실할 경우에도 예. 본인의 이제 책임들이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와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급격하게 변하는 것 같은데 이 앞으로 이 IT 금융시장 서로 좀 융합이 되네요. 이런 변화를 어떤 관점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러한 이제 기술 혁신 자체가 기존의 이제 금융과 비금융이라는 거대한 그런 이제 그 경계를 갈수록 이제 흐트러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행법상으로 제약하고 있는 은행들의 고유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비금융 회사로 많이 이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간단한 소액 결제들 이런 이제 결제의 다양성이 확보됨으로써 그에 기반한 이제 다양한 또 서비스들이 네.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또 많은 이제 가능성과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바라보는 당국들의 태도, 그러니까 네. 창의성은 확장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안정성을 담보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규제 당국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가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서 많은 네. 그런 걸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달의 속도를 규제나 어떤 감독 당국에서는 잘 따라잡는 속도가 좀 늦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좀 늘 가져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G경제연구원의 김건우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소화.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요. 경제뉴스 뒤집기와 생생로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글로벌 특허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생생로펌 시간에는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또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 상속 가능한지 이런 여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또 SNS 있는 거 아시죠?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고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 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율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지렛대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요. 제 돈 1억 원만 넣을까 하다가 사업 전망이 좋은 것 같아서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려서 총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10%의 수익을 봤다면요. 제가 번 수익은 2천만 원입니다. 제 돈 1억 원만 넣었으면 1천만 원밖에 못 버는 건데 은행에서 돈을 빌린 덕에 이익이 2배로 커졌죠. 이렇게 남의 돈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영어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고요.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올랐다면 그것도 지렛대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실패하면 손해도 더 커지니까 남의 돈을 빌릴 때는 조심해야겠죠.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인데요. 경제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특허. 네. 약간 좀 생각하면은 골치 아파지기도 하는데 네. 요즘에는 특허 분쟁이 워낙 잦아서요. 예, 네. 그렇죠. 이게 간간히 이제 저 기사로도 나오고 기획으로 보도되고 그렇습니다. 네. 뭐 흔히 말하기를 현대는 이제 특허의 시대다. 또 그 특허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특허 분쟁의 시대다. 특허 네. 심하게는 특허 전쟁의 시대다. 이제 이렇게 하고요. 우리 대표적인 예가 지금 세계 IT 기업, 전자 IT 기업 중에서 제일 막 빅2를 할 수 있는 삼성하고 애플도 사실 특허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뭐 특허도 그냥 한국에서만 혹은 미국에서만 네. 그렇게 사오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하고 뭐 하여튼 그 전문가들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위치, 시간, 장소 구분 없이 그냥 그 싸우는 특허권 싸움 시대가 됐다.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아주 지금 긴장하고 있고
또 적극 대응도 하고 피해도 보고 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특허 이게 소송 걸린 거 보면은요. 삼성하고 애플하고도 금액만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삼성하고 애플은 금액 이상의 자존심도 네. 있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 놀랐던 게 코롱. 네. 코롱의 계열사 중에서 코롱 인더스트리라고 있죠. 네. 그래서 거기하고 세계적인 섬유로서는 뭐 1등이라 할 수 있는데 화학섬유 듀퐁하고 그 소송에서 1조 원짜리 그랬죠. 소송이 있었거든요. 특허 문제로 물론 이제 미국계 듀퐁이 우리 코롱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특허 침해했다 해가지고 걸어가지고 한 건데 그 뭐 섬유 만드는 영업 비밀을 걸렸다는데 이쪽 한국 코롱 입장을 들어보면 그게 영업 비밀도 아니고 첨단 교도 아닌데 드립다 걸어가지고 1조 원짜리 이상인데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SK도 걸린 게 1조 원짜리가 도시한테 걸린 게 있고요. 뭐 몇천억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한다면 그럴까요?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많죠. 그렇군요. 근데 1조 원이면은 이게 정말 기업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근데 그게 말이죠.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1조 원을 갖다 거는 게 물론 이제 온갖 그 피해 근거, 뭐 온갖 기술 근거를 다 걸고 하는데. 지금 많이 하는 게 이제 외국계가 한국에 대해서 많이 걸어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겠다도 있지만 대부분 경쟁 업체가 되거나 한국 업체가 약진을 하니까 뭔가 나름대로 견제하고 일종의 뭐랄까 후발 한국 기업 갈구기라 그럴까요? 뒷다리 잡기 같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어떤 그 소송 비용을 부담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고 또 소송하면 누구라도 이제 움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좀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되고 위축되고 마케팅에서 움츠려야 되는 그런 심정을 누리면서 움츠라는 사이에 만약 경쟁자를 따돌리겠다, 혹은 제압하겠다 그런 의도도 있답니다. 일종의 약간 좀 악의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의도적인 홍보 효과, 아니 뭐 악의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의도적인 경우도 있고 그냥 홍보 효과,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다 걸겠다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 기업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준은 이제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조금 주목되는 현상이 바로 그겁니다. 그동안 이제 특허라 하면 미국에 우리가 특허 공룡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대행해주는 또 전문 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뭐 이런 데는 특허 소송을 거십시오. 우리가 얼마 받아주겠습니다 해서 그거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아주 특허 공룡들이 많은데 최근에 조금 주목해볼 만한 현상은 이제 우리 기업도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겁만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국 기업을 상대로 적극 특허 소송을 하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기업이 한국 기업이 외국의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이 작년에 342건이었습니다. 342건. 많죠. 그냥 요것만을 감이 안 오실 텐데 작년 말고 재작년에 비교하면 이게 52%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거는 거에 그 자신감, 그다음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요게 이제 굉장히 늘어났다. 요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현상은 뭐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국내에서도 중소기업, 우리가 중견기업, 그러니까 좀 작은 기업들이 대기업 상대로 특허 심판원에 의해서 특허 침해했다고 적극적으로 한국 국내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뭐 말하자면 공격을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건수도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중소 중견 기업이 해외의 큰 기업에게. 아니 그거는 이제 국내 중소 중고 기업은 꼭 해외 큰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우리 생태계에 같이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거는 건수도 많고 아까 말하면 이제 국내 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해외 기업에 적극적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많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도 대기업을 외국의 대기업 상대로 그런 사례들도 들어 보입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어떤 자신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동안 맞고만 있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적극 대응해, 어떤 사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저쪽 상대방에서 뭐 영국의 어떤 기업이, 우리가 너무 심했나 보다. 그럼 제휴하자. 뭐 그런 사례도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극 나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기술력에서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고,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수세적 경영이랄까 방어만 하지 않겠다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허 직접 하던 특허 대리인들 특허 펌들을 동원해서 하던 그 노림수가 사실은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게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기술력으로 뭔가 자신 있다.
그게 제일 큰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떤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특허 출원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일단 방패는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예. 소송전으로 굳이 가지 않고서 우리의 어떤 그 지식재산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또 국내 전문가들이, 변호사들이라든가 특허 문제점 변리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린 일반인들은 잘 몰랐는데, 정부에서 기금을 내서 특허 컨설팅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특허 문제로 시달리는 국내 기업들이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원래 270개 기업이 그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특허 컨설팅을 받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격을 받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제 변호사를 사고 그렇게 하겠죠. 변리사를 채용하고 하는데 그렇게 쓴다 그러고요. 어쨌든 궁극적인 거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적극 대응하는 것이 자신감이 생겼다. 기술력에 자신감이 있어 하는데 사실은 궁극적인 해법은 이런 거에서 요령 좋게 싸움을 잘한다. 대응을 잘한다. 이게 아니고 본질은 기술 혁신입니다. 기술 혁신. 그래가지고 확실한 기술을 가지고 확실한 신제품을 내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내는 것이 해법이겠죠. 물론 기업하시는 분들이야. 야, 그거 누가 모르냐. 그거 알지면 어려워서 그걸 못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반드시 그 길로 가야 특허고 뭐고 와서 그런 시비를 안 하고 제발 그 기술을 좀 나눠 갖자. 그리고 함께 사업하자. 그리고 공동부를 하자. 이렇게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은 기술 혁신으로 가는 게 맞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특허라는 것이 이제 그 국가가 이렇게 도와주는 기금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잘 몰랐고요. 이런 게 있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는 그렇습니다. 것도 좋겠네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싸움 안 하는 게 참 제일 좋은 그게 아니고 필요한 싸움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오면은 그걸 충분히 맞받아쳐서 해야 되고 또 요즘 최근에 본 또 한 트렌드가 이 국내 업체끼리도 그 싸움은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예컨대 이런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국내에서도 2위 업체가 1위에다 대고 막 건다는 거예요. 예컨대 한 예로 보면 최근에 렌탈 정수기 같은 이런 사업하는 데서 코웨이가 지금 1등으로 나가고 있는데 시장을 압도적으로 많이 2등인 청원아이스 이런 데서도 사유를 아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특허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보면은. 올 상반기에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의자 듀오백, 퍼시스 이런 데도 의자 특허 놓고 막 싸우는 걸 봐서 제가 보기에는 특허 자체는 이 시대가 특허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소송이 벌어지고 분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해당되는 기업들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해서 막는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피해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생존 논리하고 바로 이어진다. 그렇게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신감이 점점 붙어가고는 있지만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법률. 생생로펌. 생생 로펌 시간입니다. 요즘 몸짱, 식스팩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헬스클럽에서 운동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근데 만일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지 될까요? 이런 부분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오늘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그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났다. 그래서 다쳤다. 이렇게 되면은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일단 본인 잘못으로 사고를 당했을지라도 대부분 또 어떤 분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어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요. 거의 대부분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그렇듯이 본인의 잘못이 있더라도 이것은 네. 피해자의 잘못은 과실상계라든지 기타 어떤 책임을 제한하는 그 문제일 뿐이겠고요. 네. 과연 사고 발생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없었는지 네. 그 손해가 발생했으면 이것과 인과관계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닌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쨌든 내가 뭔가 조작을 잘못했거나 미숙했거나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을지라도 뭔가 좀 다른 걸 따져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잘 들어올 것 같아요. 네, 하급심 판결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사안을 보면요. 일단 A씨는 헬스클럽에서 스미스 머신이라는 운동기구를 네. 이용했는데요. 이 운동기구가 무려 100kg의 중량을 들어 올리면서 네. 하체를 강화하는 그런 운동기구입니다. 네. 이렇게 이 기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던 중에 헬스를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트레이너가 있죠. 트레이너의 요구에 따라서 자세를 바꾸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예. 이 과정에서 스미스 머신의 바벨에 그만 허리 부분이 깔려서 골절상을 입게 되는데요. 크게 다쳤겠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자 결국 A씨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헬스클럽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을 청구한 그런 사례였죠. 헬스클럽의 운영자면은 헬스클럽의 주인이요. 그렇죠. 주인이 잘못했다라는 그런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과가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헬스클럽 트레이너는 회원이 부상의 위험이 있는 운동을 할 때 보조를 하는 등 부상 방지를 위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네.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되고 바로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원고가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한 것이죠. 결국 헬스 트레이너는 이제 직원이 아니겠습니까? 네. 헬스 트레이너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사용자인 그 헬스클럽의 사장님, 네네. 그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네. 한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트레이너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운영자에게 책임 물려지는 그런 경우군요. 사실 직접적으로 잘못한 분에게도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네. 대부분 직원의 경우에는 배상에 대한 충분한 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민법 제756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사용자 책임이라는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그 사무집행과 관련해서 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대신 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죠. 네, 민법이 인정하는 예. 어떤 자기 책임의 원리에 대한 하나의 예외라고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헬스클럽 가보면은 막 무시무시한 그런 운동기구들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운동하시는 분이 뭔가 작동을 잘못해가지고 일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만일 본인이 다칠 수 있는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는 그런 네. 기계들을 함부로 만져서 다치게 된다면 뭐 본인의 과실 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네.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도 법원도 피해자가 사고가 난 헬스클럽에서 무려 1년 이상 운동을 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좀 예의주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체 강화 운동 시에 어떤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지 않느냐. 네. 또 피해자 본인도 이중 안전장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걸 게을리한 점 등을 모두 다 참작해서 이제 그 사장님 측 피고의 네.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해 준 사안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20%는 운동한 분의 잘못으로 그렇죠. 돌아가게 됐군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헬스 트레이너 직원에 대해서 사업자가 좀 책임을 물고 싶을 것도 같아요. 네. 네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할 수 그렇죠.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나나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구상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네. 먼저 배상을 해주고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한테 그 부분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우선 피용자의 배상 책임과 사용자의 배상 책임은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부진적 연대 채무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요. 부진적 연대 채무요? 예, 둘이 이제 각자 전부의 책임을 진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근데 사용자가 대신해서 먼저 책임을 진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잘못을 한 당사자에게 구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억울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법원은 일정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좀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무 내용, 사고 발생의 경위, 시설 현황 등에 비춰서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가 너무 가혹하다.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게 신의 측에 근거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헬스클럽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례가 종종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용자 책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민법 756조 1항 단서에서는요. 피용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거나 또는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손해 발생이 불가피했다. 이런 사정을 만약에 스스로 입증한다면 면책이 가능한 것처럼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원은 이런 조문에 근거해서 사용자의 면책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요. 따라서 예측하기 힘든 사고 또는 예측할 수 있는 사고들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죠. 이제 배상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해 둔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위험 분산을 미리미리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고려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화제를 바꿔서 이 상속 그러면은 사망하신 분이 갖고 있는 재산상의 권리 이런 것들이 유가족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눈에 보이는 화폐라든지 뭐 금융자산은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항공사 마일리지 이런 것도 상속이 되나요? 일단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A 씨는 사망하기 전까지 국내 항공사 스카이패스 회원으로 약 18만 5천 마일에 해당하는 그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 두었습니다. A 씨가 사망하자 이제 상속인에 해당하는 A 씨의 부인과 아들은 그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 항공 마일리지를 자신들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좀 사용하겠으니 이것을 분할해서 제공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요. 항공사 측은 이것을 이제 거부했죠. 결국에는 이 사건이 소송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항공 마일리지는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로 약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약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항공사가 거부를 했나요? 네, 해당 항공사 스카이패스 회원 약관의 해당 부분에 따르면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한 회원의 계좌 적립 및 적립 마일리지는 상속될 수 없으며 자동 소멸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항공사 측도 이제 마일리지는 본질적으로 스카이패스 회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패스 회원 지위하고 분리해서 다른 분에게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던 것이죠. 그래요? 근데 어쩐지 아까운데요. 이런 것들은 좀 상속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흔히 사용된 약관에서 이렇게 특정한 내용이 규정이 돼 있더라도 좀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 그래서 현행법상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일단 불공정한 약관 이것을 규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법률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률인데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줄여서 약관규제법이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이제 해석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망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분이 적립한 마일리지가 재산상의 가치를 갖는 건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뭐 승급도 할 수 있고 마일리지를 통해서 항공권도 구입할 수 있으니 이것은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사망과 동시에 적립해둔 마일리지가 모두 다 소멸되고 상속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의 이런 약관 규정은 불공정하고 무효다. 이런 취지로 소송에서 주장을 했었죠.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재판부는 안타깝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망자가 보유한 그 항공사 마일리지를 유가족이 상속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약관 내용의 불공정성과 관련해서도요. 이런 예를 들었죠. 해외의 어떤 여러 항공사들의 예를 다 살펴봐도 동종업계의 관행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마일리지 상속을 허용하는 것이 전 세계 항공사들의 보편화된 관행이라고도 볼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해당 약관 조항 또한 그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 빨리빨리 본인이 소진해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이 전혀 안 되니까 빨리빨리 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였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다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ytnradio.kr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예스거든요. 오늘 방송된 내용을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인터뷰 내용은 조금만 있으면 전문으로 올라옵니다.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NS에서도 패친과 트친이 되어주시면은 저희 이야기를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방송된 내용은 물론이고요. 뒷얘기, 또 방송 현장 사진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실려 있으니까 SNS를 통해서 친구되시고 내용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